반갑습니다. 앞에 외국 분들은 주로 이제 IC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표준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저는 안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ISO TC 215 Health Informatics에서 주로 표준 활동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주로 사실은 패션 세이프티 관련한 이슈로 이 안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미스매치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웰 대표로 있는 신영술 박사를 이쪽 소프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베리피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지금 앞에 이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리를 좀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쪽 거.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현재 표준 쪽에서 정리한 나름 세이프티 관련된 문건인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 퍼블리케이션 됐으니까 출판된 문건들이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이제 개발하고 있는 문건, 특히 밑에 두 문건은 사실 IC 쪽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TC로랑 같이 하고 있는 지금 81,001 여기 지금 막 새로 시작하는 지금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측면에서 의료 분야 세이프티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정보 시스템 특히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제로 의료 서비스 관점에서 이제 어떤 세이프티를 이제 담아야 되는가, 뭐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은 세이프티와 관련해서는 시스템이 점점점 똑똑해지면 좋으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뭐 딥러닝 이런 이제 기술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됩니다만 사실 이제 딥러닝이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은 코절리티에 대한 실제로 퍼포먼스는 좋지만 왜 그런지는 사실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원 정보 시스템을 이제 물론 가장 앞서가는 미국에서는 지금 정부가 나서서 옹크라는 Office of National Coordinate, 우리 같으면은 보건부의 차관급이 전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테스팅 인정 기관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거를 이렇게 펑셔널리티 측면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표준은 지금 여기서도 보이는 것처럼 EHR 펑셔널리티라는 부분이 2015년에 출판된 10781 칸은 물론 HR7 쪽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표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점점 이제 이 의료가 실제로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들다가 보니까 이제 사실은 개별적인 관점으로 이제 프로바이더와 페이션트를 이렇게 보기보다는 소위 페이먼트 리폼, 그러니까 어떤 지불 정책의
어떤 변화 측면에서 그러니까 population health 또는 value based care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제일 핵심이 바로 safety, quality 이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코스트도 같이 이렇게 세 마리 어떻게 보면은 두 마리 토끼도 힘든데 세 마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새로 시작한 이런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지금 표준 가이드라인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열심히 좀 포커싱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서비스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다른 축이 이제 디바이스입니다, 그렇죠? 의료기기.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IEC가 만든 62304라는 이런 표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8만일 시리즈, 특히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금 모든 디바이스들이 지금 스탠드얼론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는 집에서 뭐 이동용으로 개인이 쓰는 기기나 그렇지 실제로 병원에서 쓰는 기기들은 다 EHR, Hospital Information System, 뭐 EMR 다 네트워크에 다 물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사실 앞에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이나 기기가 가진 포션보다 실제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 메디케이션 투약, 의약품이 가진 비중이 거진 한 74%. 뭐 오전 지금 뭐 스마트 헬스 융복합 컨퍼런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누군가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은 74% 정도가 의약품에 관련된 그 포션,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로스 총액이 그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병원에 가서 우리가 다 앞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뒷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세이프티에 관련된 이슈기 때문에 그거는 휴먼 에러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의약품을 잘못 적용한 조영제 우리가 뭐 어떤 얼럿을 이를테면 받아들여서 처방을 안 해야 되는데 알러지가 있는 분 뭐 그냥 뭐 처방하면은 사실은 그냥 그거는 미안하지만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을 사실은 그게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내가 잘못한 적이 있다라고 스스로 보고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오전에 식약처에서도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 ICSR (Individual Case Safety Report라는 이거를 지금 이제 실제로 규격 자체가 표준 규격, 그러니까 CDA라는 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라는 전자 임상 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병원에서 발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문서로는 지금 표준화된 이런 문서가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컨텐츠가 이제 그러니까 세이프티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미 이제 개발했지만 다른 병원에서 못 쓰겠다라고 이제 악유한다라고 그래서 그거 그냥 인터페이스 잘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국제적으로 다 표준 만들어져 있는데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의료가 가진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코끼리 이동하기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코끼리 이동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민다고 코끼리 이동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타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 카툰 아주 유명한 카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의약품은 제일 중요한 이제 식약처가 다 레귤레이션을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그러니까 품목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중에 하나여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규제할 건가 글로벌리 좀 이걸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우리 TC1호에서 아주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작업을 한 게 ICH하고 실제로 TC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지금 IDMP라는 그러니까 Identification Medicinal Product이라는 부분을 지금 잘 정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 제약업계에 엄청나게 큰 파장을 줄 걸로 알고 있고 제약업계에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수출을 안 하면은 물론 뭐 식약처가 뭐 가만히 두면은 괜찮겠지만 해외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 IDMP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CH라는 조직은 원래 일본, 유럽, 그러니까 미국이 같이 클로즈드,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안 끼우고 같이 이렇게 하던 거를 실제로 이제 아이소에 와서 여러 나라들하고 같이 지금 이런 그러니까 표준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ICH가 지금 같이 인발브해서 지금 표준 만든 게 GS1이라는 상품 코드 만드는 쪽, 그다음에 여기 히스토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스노멧 이라고 해서 지금 용어와 관련해서 시멘틱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지원하는 의료의 대표적인 SDO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온토로지컬하게 100만 건 이상 잘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CD스크 임상 시험하는 쪽 HL7 사실상의 표준 미국이 주도하는 주로 정보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하는 부분, 새는 유럽 쪽의 기관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관들이 합쳐서 IDMP 지금 5개를 지금 거의 대부분 출판을 했고 뭐 한두 건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제 이런 나이스한 그 그림으로 지금 전 세계를 두드리고 있어서 빨리빨리 우리도 준비하지 않으면은 뭐 윈도우가 어떤 분은 6년 남았다고 그러고 3년 남았다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글로벌리 이런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준비할 거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IDMP가 그러니까 추구하는 부분이 결국 기본적인 처음에 우리가 그 물질, substance, 물질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가 가지는 성분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며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다 코디파이, 그러니까 코드를 가지고서 누구나 소위 말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세싱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뭐 STL이라고 스트럭처된 어떤 라벨 뭐 이런 표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하모나이즈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발표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신영술 박사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지웰의 그 대표 신영수입니다. 저희는 그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이제 주로 하는 업체인데요. 그 주로 뭐 분야는 이게 자동차 차량용 제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제어 소프트웨어가 이제 주로인데 제가 그 또 한번 그 연구했던 쪽에 보면은 이제 메디컬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 방법을 한번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에서 제가 좀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업체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두 가지인데 꼭 유닛 테스팅을 하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닛 테스팅 때 생성된 데이터를 꼭 통합 테스팅이나 그 인터페이스 테스팅 단계에서 꼭 활용을 하라는 것 두 가지를 권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디벨로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디벨로퍼 이제 코딩을 하고 유닛 테스트를 이제 한다는 이제 그렇게 좀 역량이 있는 기업들은 이제 디벨로퍼가 유닛 테스팅을 하겠죠. 그리고 그 유닛 테스팅이 끝나면은 그 통합된 모듈을 이제 테스터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럼 테스터는 이제 인터페이스나 통합 테스팅 관점에서 테스팅을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유닛 테스팅을 하게 되면 화이트박스 테스팅 그 어프로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작성한 소스 코드에 이제 모든 경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하나나 뭐 여러 개 등등 이제 모든 그 자기가 만든 함수는 그 테스트 경로를 다시 테스팅을 하게 되는데, 인티그레이션 테스팅 단계로 넘어버리면은 테스트는 자기가 작성한 코드도 아닐 뿐더러 그 적어도 수천 줄, 수만 줄의 이제 통합된 소스 코드가 넘어오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합된 모델의 모든 수행 경로를 테스트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좀 발생을 하는데, 좀 심각한 문제가 그때 제가 이제 정확한 2000년도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파나마에서 한 대학 그 종합병원에서 그 방사능 의료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각형이 이게 환자의 몸에 이제 덮여지게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사각형 가운데 있는 흰 부분이 방사능이 노출되는 환자의 그 피부 조직이 되겠고요. 이 삼각형으로 된 음영 처리된 삼각형은 그 방사능을 노출돼야 되지 않는 그 실딩 블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딩 블럭을 그 방사능 기기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모니터에다 대고 그 의료 스텝이 이렇게 드로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그린 저 드로잉된 이미지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그 입력된 그 이미지를 기준으로 그 방사능 이제 방사능 양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 의료 한 스텝이 쉴딩 블럭 4개는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쉴딩 블럭을 5개 쓰고 싶었는데, 약간 하나의 이제 좀 꾀를 낸 것이죠. 쉴딩 블럭을 그 5개를 환자의 그 피부 조직 위에 얹고 그 한 개의 안쪽에 커다란 싱글 루프를 그리고 바깥쪽에 또 싱글 루프를 크게 그리면은 그 5개의 쉴딩 블럭이 컴퓨터에게 인식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평소의 습관하고 좀 달랐던 점이 있었던 거죠. 한 개의 안쪽에 그 큰 싱글 루프는 예를 들면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바깥쪽의 싱글 루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서 방사능 양을 방사능 치료를 하는 순간 그 컴퓨터가 방사능 양을 계산을 잘못해서 정상적인 그 방사능 양의 적어도 5%에서 많게는 100%까지 그 환자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인명사고까지 연결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있었고, 그 IAEA 보고서에도 그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왜 그 통합 테스팅 단계나 좀 단위 테스팅 단계에서 발생되지 않았을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거 통합 테스팅 단계에서 발견됐어야 될 문제인데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통합 테스팅 단계에서 다뤄야 될 그 통합된 모듈의 범위가 너무나도 컸고, 그 함수 하나하나의 모든 그 수행 경로라든지 아주 다양한 그 측면을 테스팅하기가 힘들다는 아주 원천적인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그 단위 테스팅을 하고 단위 테스팅 때 생겼던 데이터들, 테스트 케이스 그리고 그 테스트 케이스 수행 결과를 이 테스터에게 넘겨서 인티그레이션 테스팅 단계에서 꼭 활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테스터를 하는 그 인티그레이션 테스팅하는 테스터는 자기가 작성한 소스 코드도 아니고 그 안에 그 내부를 바라보는 화이트박스 테스팅이 아닌 블랙박스 테스팅으로 접근하더라도 마치 테스트 케이스만 보면은 이게 함수 내가 나한테 전달된 그 통합된 모듈이 어떻게 생겼구나, 내부를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 이렇게 사실은 몇만 개 되는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하나 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일이 손으로 수행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테스트 케이스는 하나의 시퀀스로 묶여서 사실 자동화돼야지 좀 프랙틱한 측면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그 포멀 메소드로 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아주 중요한 모듈 같은 경우에는 포멀 메소드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 상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매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핑이 되면은 테스트 시퀀스를 생성하는 것은 정말로 사실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성된 하나의 테스트 시퀀스를 수행을 하면은 아주 꽤 많은 부분이 테스트 자동화도 되고, 그다음에 테스트 효율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가 났던 그 의료기기의 그 행위 모델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게 된 것인데요. 요 그림은 제가 좀 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위 모델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매핑 룰에 따라서 저 모델 상에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매핑을 하게 됩니다.
매핑을 하면은 이게 오른쪽에 보고 계신 이런 그 테스트 케이스 매핑이 된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실험적으로 매핑한 모델은 G1과 G2 스테이트 G1과 G2 사이, 그리고 스테이트 G0와 G9 사이, 그리고 스테이트 G8과 G9 사이에 4개 테스트 케이스를 매핑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행위 모델에서는 G1과 G2 사이에 하나의 그 화살표만 있었겠죠. 여기 엣지만 있었을 텐데 2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매핑을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G1 상태에서 펑션 A가 호출될 때 파라미터 값으로 1도 넣고 2도 넣어보라라는 유닛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도 이제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매핑이 되면은 이제 남았는 문제는 저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매핑된 테스트 케이스를 모두 다 지나는 하나의 시퀀스를 생성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엔지니어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주 옵티멀한 테스트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세일즈퍼슨 문제는 NP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옵티멀한 걸 만들려고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그냥 그리디하게 접근해서 저 테스트 케이스를 모두 매핑하는 것을 만들면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더 하는 디벨로퍼라면은 이 함수 하나하나에 수행할 때마다 시간이 다 다르고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데 최적의 가까운 시간, 타임 이피션트한 타임 시퀀스를 그 테스트 시퀀스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도 그냥 그리디하게 접근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디하게 테스트 시퀀스를 만든 알고리즘을 여기에서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이제 조금 더 뒤에 이제 제가 그 실험을 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말로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재활용하면은 통합 단계에서 정말로 폴트 디텍션 캐퍼빌리티가 높아지느냐라고 이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디짓 이미지라는 함수를 만든 개발자가 단위 테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는 3개입니다. 이미지 0, 1, 2 이렇게 3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단위 테스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개발자가 calculate라는 함수를 개발해서 테스팅을 했습니다. 단위 테스팅 단계에서는 물론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발생했던 그 의료 사고는 저 디지트 이미지 함수하고 calculate 함수가 연속으로 호출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인티그레이션 테스팅 단계에서 넘어왔을 때 그 테스터가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저 이미지 0, 1, 2를 다 넣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짠 코드도 아니고 너무나도 방대한 소스 코드의 양이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를 넣었겠죠. 하지만 단위 테스트를 이용한다면은 이미지 0, 1, 2를 입력하면은 디지트 이미지라는 함수의 모든 수생 경로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트 이미지란 저 함수의 이미지 2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calculate까지 연속으로 호출되는 테스팅을 하는 순간 방사능 계산량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트 디텍션이 가능하다고 볼 수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테스트 시퀀스의 길이나 혹은 생성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그 실험실에서 이제 PC 인퓨전 펌프를 대상으로 이제 모델링하고 실험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로어 바운드라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 테스트 시퀀스의 길이입니다. 그 길이를 1로 봤을 때 제가 생성했던 테스트 시퀀스의 길이는 한 30에서 40% 정도 더 길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2에서 42% 정도 더 길었는데, 그게 그러면 42%까지 길면은 너무 좀 길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로어 바운드라는 저 아주 이상적인 테스트 시퀀스 길이는 현실에 존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테스트 시퀀스 길이입니다. 단지 이론적인 가장 최적의 1이란 값의 테스트 시퀀스 길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뭐 32% 혹은 42% 운전 그보다 이제 더 낮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테스트 시퀀스 길이가 그리고 이 테스트 시퀀스를 제너레이션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했을 때 제가 10의 5승계의 테스트 케이스를 저 PC 인퓨전 펌프에 매핑을 하고 생성을 해보니까 해보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 6만 밀리세컨드 정도 미만의 이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꽤 빠르게 테스트 시퀀스를 생성을 한 거죠.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제 빠르게 생성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통신 프로토콜을 이제 테스트한 결과고요. 그 결과의 의미는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꼭 사실 저희가 테스팅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역량 있는 이름난 대기업도 좀 사실 포멀 메소드를 이용해서 개발도 잘 안 하고 아직도 테스팅에 급급해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포멀 메소드를 꼭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위 테스팅을 꼭 하라는 거죠. 그냥 개발자들이 작성 함수 몇 개 난 모듈 모아가지고 테스트한테 툭 던지지 말고 개발자가 꼭 단위 테스팅을 하고 그 결과를 테스트에게만 넘겨준다면은 충분히 시스템 테스팅 레벨이나 인테그레이션 테스팅 레벨에서 꽤 의미 있는 오류를 잡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